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그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 강의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 좀 해주세요. 네, 그 앞으로 이제 그 1년 이상을 그죠?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첫날이니까 첫 만남의 시간이니까 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면 되는지 또 수업은 어떻게 들으시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고 그리고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날씨도 춥고 그렇죠. 요새도 길도 미끄럽고 한데 학원까지 오시느라고 되게 이게 그 험난하잖아요. 저 아침에 딱 눈 뜨면 추워 죽겠는데 이불 바깥으로 나가기도 싫고. 근데 그런 모든 험난한 과정들을 뚫고 또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그 하루하루 진짜 좀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좀 이루는 그런 수험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그 허송세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결과를 좀 정해버리고 다만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험 준비한다 약간 이런 명분 삼아서 그냥 여기를 좀 도피처로 활용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간간히 계세요. 그동안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본 결과 절대로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어렵게 그래도 학원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의 또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시작했으면 정말 최대한 단기간에 내 목표를 다 이룬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할 거면 좀 제대로 합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당장 뭐 한 달, 두 달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또 장기적인 그런 레이스이다 보니까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뭘 하셔야 되냐? 일단 그 건강이죠. 그 건강에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 그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중간에 이제 아파 버리면 그만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빵꾸가 나잖아요. 이 시험도 어차피 다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뭐 여기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지금 있겠어요, 그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뒤처진다.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경쟁에서 좀 불리해지는 거니까 몸 관리 일단 좀 잘 하시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또 멘탈 관리요, 멘탈. 그래서 멘탈이 중간에 이제 꺾여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재무회계 개강했을 거고요. 원가 관리회계가 아마 두 번째 개강하는 과목일 텐데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공통적으로 이게 왜 우리가 어렵냐면 너무 공부할 양이 많아요.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고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 과목들마다 또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 걔네들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머리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머리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이게 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머릿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그냥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까먹는 그런 과정에서 멘탈을 다 잡아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뭐 까먹었으면 어때 다시 한번 외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관리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이제 뭔가 공부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때 뭔가 좀 좌절해가지고 그죠? 좌절해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내가 적성 이쪽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멘탈 그 정신적인 그런 어떤 건강과 또 신체적인 건강 이게 또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아파 버리면 멘탈이 무너지고 또 멘탈이 무너지면 또 몸이 아파버리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서로 관리를 좀 잘하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 해 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관리를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편하게 저희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 마찬가지 뭔가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어 뭔가 이렇게 질문거리가 있어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것도 당연히 찾아오셔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진 것 같다. 나한테 좀 잔소리 좀 해달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학원 관련해서 이제 뭐 글쎄 그동안 최정 선생님한테 뭐 질문 같은 거 해보시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질문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일단 수업 시간 내에는 우리가 촬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촬영도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 때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만약에 질문거리라든지 상담해야 될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쉬는 시간에 저 올라가기 전에 잡아놓고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5층에 올라오시면 5층에 올라오시면 그 강사 연구실이라고 있어요. 강사실 이렇게 있는데 강사실 이렇게 이게 두 개 있거든요. 강사 연구실 1이 있고 2가 있는데 저희들은 다 2에 있어요. 2 이렇게. 그래서 2번 강사실을 이렇게 오시면 저희를 만날 수가 있고 수업이 있는 날은 저희가 거의 상주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누가 됐든지 간에 상담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장기적인 레이스니까 관리 잘 하면서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의를 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해서 회계사 되겠다, 세무사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굳센 의지를 가지고 앉아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의지가 끝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틀에 박힌 말이지만 초심을 잃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1년 뒤, 2년 뒤 그때는 내가 멋진 회계사가 돼 있으리라, 멋진 세무사가 돼 있으리라, 그때의 모습을 좀 그리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의지 이런 것들 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기본 강의야. 기본 강의가 그 스텝 1과 그죠? 그다음에 스텝 2 요렇게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 기본 강의고 그냥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기는 요 녀석이 이제 기본 강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의. 이제 기본 강의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심화 강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강의실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해당 사항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프라인으로 그냥 오셔서 강의 들으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뭐 학원에서 해드리는 커리큘럼을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듣는다 그럼 합격한다 이런 마인드로 앉아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곁들이자면 스텝 1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 스텝 2에서는 이제 심화적인 내용을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쉽게 설명드리자면 심화 강의에서의 난이도는 대략 한 1.5차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보통 많이들 이제 전략을 세우실 적에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1차 시험을 보잖아요. 이렇게 좀 가면 이제 뒤에서 이제 2차 시험을 보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1차 시험 공부를 쭉 하고 나서 2차 시험 공부를 하기까지 요만큼의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이게 몇 달 안 되거든요.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보통은 보면 1차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2차 수업을 막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연습서 강의를 막 들어야 되는데 강의 다 들을 때쯤 되면 복습 별로 하지도 못했는데 시험 보러 가야 되는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스케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들 진행하시냐면 2차 강의를 요때 미리 딱 들어버리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1차 시험 보기 전에 그때 앞서서 2차 강의를 미리 한번 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물론 뭐 모든 과목들을 다 듣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몇몇 주요 과목들 그죠? 내가 좀 자신 있는 과목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좀 자신 없는 과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2차 강의를 좀 선별적으로 미리 들어놓으면 되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따라가기도 좀 벅차고 또 그래도 1차 합격이 일단 눈앞에 있으니까 요거부터 일단 신경 쓰고 싶어서 요거 따라갈 겨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 과정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1.5차 난이도로 얘보다는 좀 쉽게 하지만 요 녀석의 맛을 좀 미리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강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 강의 스텝 1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뭐 챕터 1에서 다루는 주제가 따로 있고 챕터 2에서 다루는 주제, 챕터 3에서 다루는 주제 이런 각각의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런 주제들 자체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해드린다면 이 심화 강의 2차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1차는 얘네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냥 하나를 묶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놈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의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막 짬뽕시켜서 문제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엄청 크죠. 그래서 요 놈들 하나하나만 이해해서 될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복합적으로 쓴다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나중에 2차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어느 정도 시켜드리는 게 바로 1.5차 심화 강의 스텝 2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스케줄대로 오셔가지고 그냥 쭉 들으시면 요 내용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스텝 1과 스텝 2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 워낙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 부분 먼저 일단 설명드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스텝 1하고 스텝 2까지는 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기본 교재 있죠. 기본 교재 가지고 다 진행을 할 건데 교재 이야기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요거는
통합반입니다. 같이 들으시면 되는 거야. 아니 회계사 시험이랑 세무사 시험이랑 문제가 다를 텐데 같이 진행해도 됩니까? 돼요. 되니까 하는 거야. 다만 기본서에 한해서 기본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요. 기본 내용은 똑같은데 교재는 사실 좀 다르죠. 아마 요 책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책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죠? 앞에 하얀색 책이 회계사 교재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책이 이제 세무사 교재인데 이게 크게 뭐가 다를 거냐면 하얀색 회계사 책은 객관식 문제들이 요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세무사 책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기출 문제들을 별책으로 해놨어요. 그냥 그 차이야. 물론 한두 장 정도 그냥 회계사 교재에만 들어가 있고 세무사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워낙에 지엽적인 내용들이라서 사실 굳이 안 봐도 되는 내용들이 대다수예요. 봐야 되는 내용이다 하면은 제가 강의 때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에요. 100점 맞으려고 해도 못 맞습니다. 몇 점 정도 맞으면 되느냐? 일단 뭐 두 시험이 조금 다르긴 한데 대충 한 60점, 70점 정도 타겟 잡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재에는 없는 내용 이런 거 어떡하죠? 그런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신경 쓰면 오히려 합격의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본서를 이용하는 스텝 1이랑 스텝 2까지는 그냥 같이 진행해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진행하는 거고 다만 요렇게 생긴 서브노트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요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회계사 기본서에는 회계사 기출 문제들 위주로 수록이 돼 있고 객관식 문제들이 그 다음에 세무사 기본서에는 세무사 기출 문제 위주로 좀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게 심판을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기본서도 출간된 지는 꽤 됐어요. 꽤 됐기 때문에 최신 기출 문제들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꽤나 오래전 기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겸사겸사 좀 해보면 일단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그 시험 이야기를 그냥 여기서 합시다. 자, 회계사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두 시험 모두 원가 관리 회계를 주요 과목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시험 이 바닥에서 주요 과목이다라고 하는 건 뭘 주요 과목이라고 하느냐면 1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 시험에도 나오고 둘 다 나오는 거. 보통 이제 1차에만 나오는 과목도 있고요. 2차에서만 새롭게 등장하는 과목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목 말고 1차 때도 봐야 되고 2차 때도 봐야 되는 이런 과목들을 이제 주요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원가 관리회계도 대표적인 주요 과목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1차 시험은 우리 아시겠지만 객관식이죠. 얘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얘도 객관식 이렇게.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그 회계사는 이게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해가지고 몇 점 이상 된다라고 합격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뚜껑 열어봐야 알아. 내가 암만 잘 봤어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봤으면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다만 얘는 정해져 있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여가지고 그냥 60점 넘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자마자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다른데 그 여러 과목들이 있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이제 보시면 그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회계학 얘도 마찬가지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 회계학 안에 얘는 이제 재무회계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정부회계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제 저랑 같이 배우는 원가 관리 회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회계학이 총 몇 문제가 나올 거냐면 5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원가가 10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회계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재무회계랑 그다음에 이제 원가회계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40문제입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40문제인데 보통은 이제 25에서 15 보통 요 정도로 가요. 물론 뭐 이게 24개 나오고 16개 나오고 이렇게 되는 해도 있어요.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해마다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대충 요 정도 비중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1차 시험만 놓고 봤을 때 그 원가 관리 회계가 두 시험 모두 차지하는 비중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도 아예 온전한 한 과목이 아니라 그냥 5분의 1이고 요 녀석도 온전한 한 과목이 아니라 그냥 반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낮다 보니까 덜어 이제 원가 관리회계는 비중 낮으니까 그냥 버리자. 그냥 이렇게 제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합격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지. 어차피 난이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점 맞는 시험 절대로 아니라고. 100점 맞는 시험 아니기 때문에 요 중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빨리 맞춰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제가 계속 잔소리 할 거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초반이니까 괜찮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스피드, 문제 푸는 속도,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1차 시험이 왜 합격하기 어렵냐면 1차 시험 완전히 타임어택이거든요. 엄청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타이트하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모자라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말이 돼? 약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문제를 고작 이 정도 시간 주고 이걸 다 풀려고 말이 돼? 말 안 돼요. 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는 그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시간 내에 풀어야 될 문제들 잘 선별할 수 있어? 이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풀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제껴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만 푸는 그런 능력도 있는가 이것도 같이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뭘 골라서 풀어야 되느냐? 시험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상, 중, 하 어려운 문제도 있고 보통의 문제도 있고 좀 쉬운 문제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뭐 위주로 풀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쉬운 문제들 위주로 다 맞춰야 되겠지. 어려운 문제는 거들떠도 보지 말고 그냥 1, 2, 3, 4, 5번 중에 하나 찍고 넘어가는 거야.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를 누가 더 많이 그나마 맞추느냐에서 당락이 좌지우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중하의 문제들이 어떤 특정한 한 과목에 다 몰빵되어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마다 요 과목에도 상중하, 요 과목에도 상중하, 요 과목에도 상중하, 얘도 마찬가지. 상중하 골고루 난이도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 한 과목을 버리고 나머지 과목들에만 올인한다라고 하면 요 과목에서 나오는 누가 봐도 그냥 주는 문제들, 너무 쉬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합격 가능성은 너무나 낮아져 버린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출제 비중만 가지고 원가 관리에게는 그냥 대충 버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자, 그럼 어쨌든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두 시험 간의 난이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얘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저 지금 원가 관리 회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원가 관리 얘기만 딱 들어보자면 과거에는요 요 녀석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얘는 좀 쉽게 내요. 최근 들어서 얘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똑같아요. 사실상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본 강의도 제가 그냥 같이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어차피 들어야 되는 내용, 그리고 난이도 차이가 설령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기본 내용은 똑같고 거기에서 나중에 살을 붙일 때 얼마만큼 더 많이 붙일 거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 강의는 같이 해도 된다. 다만 교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 펴시고 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 펴세요. 이렇게 페이지를 다 2개씩 이야기할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 갖고 계시는 교재에 맞는 페이지 따라가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교재 모두 그 객관식 연습 문제들이 중간중간 수록이 돼 있어요. 세무사 교재는 별책으로 돼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 공부를 왜 하느냐, 원가관리회계라는 공부를, 이 과목에 대한 공부를 왜 하느냐,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누구도 이 원가관리회계라고 부르는 이 학문 자체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원가관리회계 알아두면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듣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냥 하나라고, 그냥 시험 봐서 합격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하려면 결국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이다 보니까 저는 주안점을 어디다 둘 거냐면 당연히 각각의 개념들,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는 거, 개념을 이해하는 거, 원리를 이해하는 거, 여기에다 당연히 주안점을 둘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 이해 끝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럼 내가 그거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는가?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니까 결국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거를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야지 내가 완벽하게 이걸 내 것으로 만든 거지. 그냥 단순히 이해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내 기분만 좋은 거지. 합격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연습 삼아서 문제들도 다 풀어드릴 건데 다만 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달라요. 문제들이 좀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주 옛날 기출 문제들 위주이다 보니까 요 녀석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요 놈은 그 두 시험 모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출 문제들 위주로 넣어놨고 그리고 적당한 난이도에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개념 이해시켜 드렸던 것을 연습하기에 최적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좀 갖고 와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그 문제풀이 할 때는 두 시험 모두 공통적으로 그냥 이 교재를 볼 거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 파일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스텝 1이랑 스텝 2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 기본 교재를 이용해서 시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2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2차 시험은
두 시험 모두 이제 주관식입니다. 얘도 주관식이고 얘도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죠. 이렇게 2차 시험은 주관식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인제 이름이 회계학이 아니고 그냥 원가 관리 회계야. 원가 관리 회계. 원가 관리 회계. 그래서 요 녀석은 그냥 별도의 한 과목이야. 그냥 한 과목이야. 이렇게. 요거 하나가 그냥 100점인 거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회계학이고요. 2차 시험 과목 회계학이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회계학 1부 이렇게. 회계학 1부에 또다시 얘네 둘이 이렇게 살아요. 재무회계랑 그다음에 원가 회계랑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몇 문제 나오느냐? 얘는 이제 해마다 문제 수가 좀 달라요. 그 4문제 나올 때도 있고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6문제, 7문제 해마다 좀 달라요. 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몇 문제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얘는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주관식이니까 많은 문제는 못 내겠죠. 4개 딱 나와요. 4개. 4개 나오는데 2개씩 나와요. 2개씩 이렇게. 2문제씩. 근데 이제 그 배점은 달라요. 배점은 얘는 한 문제가 30점. 이렇게. 얘는 한 문제가 20점. 해서 이제 얘는 60점, 얘는 40점 해서 이제 100점 만점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도 원가 관리 회계의 어떤 그 비중 자체가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다지 크지는 않고 꼴랑 2문제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1차 때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 요것도 이제 난이도가 다 짬뽕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얘 버리고 얘만 올인하자. 그럼 합격 못 한다고요. 갑자기 얘한테 막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좀 풀만한 문제들, 그냥 이 문제 하나마다 4문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물음들이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물음 1번은 그냥 자료 정리하라는 문제고요. 뒤로 갈수록 되게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물음 1, 2, 3번 정도는 다 맞춰야 된다고. 그 문제를 요 문제 2문제, 요 문제 2문제 다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둘 중에 한 과목을 제껴버리면 그렇게 못하니까 당연히 제끼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얘가 아주 지옥이야. 얘가 진짜 어려워요. 아까 1차 시험은 난이도가 둘이 서로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은 솔직히 그 아예 다른 과목이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넘사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 때문에 이제 엄청 그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은 둘 다 유예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 얘는 부분 합격 제도가 없어요. 세무사는 얘는 부분 합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해에 무조건 다 붙어야 돼.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부분 합격 제도가 있죠. 5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 5과목 중에서 뭐 이게 얘는 1차 때 절대평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2차 때 이제 갑자기 1차 때 상대평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2차 때 갑자기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5과목 중에서 그 절대 점수를 넘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3과목은 넘겼다 그러면 다음에 유예 때는 이제 나머지 2과목만 보면 된다고. 근데 유예로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과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요 놈이야. 요 놈은 유예로 절대로 넘기면 안 되고 동차에서 무조건 쇼부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5과목 중에 4개를 붙었어. 하나 남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원가 관리회계네? 그럼 장담 못해요. 1년 내내 원가 관리회계 한 과목만 보면 당연히 실력은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도 장담 못해요. 문제가 만약에 폭탄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 과목만 남아있는 유예생들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문제가 진짜 지옥처럼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강사들이 들어가도 100점 못 맞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그래서 사실은 요 녀석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니까 기본기부터 잘 다져두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2차생쯤 됐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실력이 좀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1차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만약에 이제 10개를 받잖아요. 질문 10개 받으면 솔직히 이게 진짜 2차 수준의 이 어려운 고차원적인 것을 몰라서 질문하는구나 싶은 건 10개 질문 중에 하나 있으면 다행이에요. 대부분의 질문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이 기본서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 정말 기본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1차 시험을 보든지 간에 2차 시험을 보든지 간에 뭐 어려운 문제를 풀든 뭘 하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기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화하셔야 되는 여러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 지어주는 것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기본 강의, 그 중에서도 스텝 1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개념을 잘 쌓아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죠. 자, 이제 수업 듣는 요령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오늘만 해도 일단 오전 오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는 이제 4시간씩 할 거예요. 그래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해서 이제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6시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시에 끝나면 피곤하겠죠. 당연히 피곤한데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경쟁판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겠지만 어차피 대한민국 수험생들 다 피곤합니다. 그죠? 다 피곤한데 누군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를 악물고 복습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라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업을 하루 종일 들으면 기진맥진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고 그죠? 졸립기도 하고 놀고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건데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해이해지고 뭐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수업을 오늘 들은 내용은 오늘 다 복습 마무리한다.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야지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조건 복습을 좀 잘하셔야 되겠고 그 복습은 반복해서 하는 거야. 반복해서.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 잘 듣기예요. 오프라인으로 지금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결석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너무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결석하지 말고 만약에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오늘 눈이 도저히 안 떠진다 그냥 차라리 와서 주무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결석하지 말고 와서 모든 강의를 다 충실하게 듣고 충실하게 복습한다. 그럼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빼놓지 않고 잘 들으시는 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밀리지 않게 잘 들으시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듣는다고 해서 안 끝납니다.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된다고. 예습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예습을 만약에 내가 할 만한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복습을 2번 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복습을 그냥 한두 번 해서 될 게 아니라 요 복습을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싸움이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단연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건 뭐냐면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시험이 공부할 양은 적은데 깊이를 엄청 깊게 물어봐. 만약에 그런 시험이었다면 그냥 누가 합격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그죠?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시험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난이도 자체가 아까 전에 뭐 회계사 2차 원가 관리학이 되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저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실무가 100배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회계사 합격하시고 세무사 합격하고 나중에 실무할 거 아니겠어요? 실무를 딱 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시험 볼 때도 내가 진짜 이게 어려운 거를 공부한다고 느꼈었는데 현실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느낀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모든 문제들 물론 꽤나 수준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시는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 해도 두 시험 모두 특징은 뭐냐면 깊게는 안 들어가요. 깊게는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레벨의 문제들을 엄청 넓게 박는 거야. 넓게. 그래서 무지하게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합격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진도를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나갔어요. 이만큼 진도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나 꼼꼼해가지고 이 복습을 진짜 철저하게 한 거야. 너무너무 철저하게. 정말 막 목숨 걸고 했어. 근데 그래봤자 아까 전에 멘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멘탈이 나가냐면 여기쯤 진도가 나와서 여기 복습할 때쯤 되잖아요. 요 앞에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던 교재를 펼쳐보잖아. 그럼 처음 보는 책처럼 느껴져요. 그럼 다 똑같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내 적성이 이쪽이 아닌가 보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험생들도 많이 봤고 또 회계법인에서 생활하면서 현직 회계사들도 엄청 많이 봤잖아요. 이게 적성이어서 하는 놈은 한 놈도 본 적 없어요. 이게 적성이 뭐 이런 게 적성이었어, 그죠? 이런 게 적성이라고서 이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공부할 때쯤 되면 얘가 당연히 까먹어지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수험생 때 그렇고 이 바닥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 과정을 겪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까먹었으면 까먹은 대로 또 보시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다음에 보잖아요. 또 까먹어져 있어. 그럼 아이씨 또 까먹었네 하고서 또 보는 거야, 이렇게. 그죠? 즉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복습 방법은요. 너무 잡고 있지는 마시라는 거야. 왜? 정말 무슨 막 연구하듯이 무슨 뭐 논문 쓰듯이 잡고 있어. 뭐 좋아요. 뭔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거 좋아. 근데 어차피 내가 아무리 빡세게 봐봤자 시간 지나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시험 합격하는데 유리한 방법은 뭐냐면 너무 꼼꼼하게 완전 정말 정성 가득한 일회독 이거보다는 조금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대충. 요런 식으로 하더라도 여러 번 보는 거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최대한 자주 보면 어쨌든 까먹었던 걸 한 번 더 씌우고
또 까먹었던 걸 한 번 또 더 씌우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더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합격이라는 목적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야. 우리가 뭔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쓸 거다 그럼 제대로 막 한번 빡세게 진짜 완전 탐구를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이 반복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이다. 내가 10번 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20번을 봤다는 거야. 그럼 20번 본 사람이 무조건 잘해요. 회계는 무조건 반복이고요. 무조건 짬법입니다. 얼마 전에 세무사 2차 수험생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얼굴을 처음 뵙는 분이야. 왜냐면 온라인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를 찾아오셨어. 시간 되냐고 이제 게시판에다가 글을 써놓고 얼굴 한번 뵙고 싶대. 그래서 오시라고 했죠. 왔는데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차 교재를 3번을 봤대요. 3번을 정말 꼼꼼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풀 때마다 자꾸만 새롭대. 그래서 이제 알아듣게 잘 설명은 드렸지만, 잘 상담은 드렸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뼈 때리는 말도 좀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아니 고작 3번 봐놓고 아직 좌절할 만큼 보지도 않아놓고 3번 봐놓고서 무슨 뭐 이렇게 좌절해가지고 찾아올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한 번 더 보겠다, 나 같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미 뭐 풀 줄 알잖아요. 강의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문제 뭐 이분이 뭐 질문하는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 문제 저는 풀 줄 알잖아요. 강의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풀 줄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3번이 뭐야 30번은 보는 것 같은데, 이미 풀 줄 아는 문제고 이미 해설지도 다 만들어놨고 이미 작년에도 똑같은 강의했던 하도 많이 봐서 숫자까지 다 외워져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30번은 보는 것 같아요. 왜? 그 정도는 봐야 그래도 작년 수업보다 올해 수업의 퀄리티가 더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에서 조금 아리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여기서 약간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정말 한 30번 정도는 본다고. 회계법인에 가잖아요. 저는 이제 세무법인 생활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세무법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생활을 할 적에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자료를 주잖아요. 그 자료 몇 번 볼 것 같아요? 그 자료 아마 못해도 300번은 볼걸 진짜? 돈 받고 자문해 주는 거잖아요. 대충 해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 실무가 훨씬 어렵다고 했죠. 실무적인 그런 데이터들은 절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컴퓨터에서 이렇게 딱 다운 받아가지고 전혀 아무런 설명도 없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뚝 던져줘요. 왜? 회계사니까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한다고. 당연한 거잖아. 그걸 딱 받아놓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면 약간 전문가로서의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스터디를 엄청 많이 해요. 저희들끼리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스터디를 엄청 하고 그걸 또 우리 입맛에 맞게 또 가공을 하는데 또 한 세월 걸립니다. 가공해놓고 그 숫자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 탁 물어봤을 때 그 숫자 뭐지? 잠깐만 엑셀 좀 열어볼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 숫자들이 그냥 누가 탁 치면 바로 나올 정도까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야. 계속 회의하고 그걸로 계속 악유도 있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진짜 같은 자료를 한 300번씩은 보는 것 같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합격하고 나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3번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양심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10번 이상 봤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은 반복에 달려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반복하느냐. 지겨울 거예요. 분명히 지겹겠지만 그래도 이거 한 번 내가 더 보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수업에 오실 적에 강의 열심히 들으시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수업에 오실 적에 준비물이 좀 있어요. 준비물은 당연히 뭐 교재는 갖고 오셔야지. 첫 번째로 교재.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도 제가 제본에 드렸으니까 이제 서브노트.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PDF 파일로 그냥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동네 제본소 같은데 가시면은 이 정도 제본 뭐 얼마 안 하니까 제본 해달라고 이제 맡기시면 돼요. 그죠? 어쨌든 이제 서브노트랑 교재랑 요거는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고, 뭐 필기구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필기구는 당연한 건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미 책상 위에 대부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손 뻗으면 닿는 위치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무조건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는 무조건 준비하셔가지고 무조건 들고 다니세요. 제가 서브노트에 있는 문제 같은 거 혹은 뭐 예제 문제 풀 적에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문제 풀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시간을 잠깐 드리기도 할 거예요. 중간중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계산기 좀 활용하실 건데, 설령 오늘 학원에 왔는데 수업 듣는 동안은 내가 계산기 사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계산기는 무조건 가까운 데 두세요.
회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손 뻗는 자리에 무조건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저도 수업 시간에 갖고 다니는 계산기가 있는데 얘가 제가 수험생 때부터 이걸로 했었어요. 수험생 때 이 계산기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고 회계법인에서도 계산기 계속 쓰거든요. 회계법인에서도 얘를 똑같이 썼어요. 근데 얘가 지금은 단종된 모델이에요. 지금은 단종돼서 이 모델은 안 나오는데 제가 수험생 시절일 때만 해도 전부 다 이 모델이었어요. 지금은 막 색깔도 다채롭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저 때만 해도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이 다 똑같은 이 기종을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회의실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어떤 회의실에 이제 회계사들 보통 한 너댓 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하나 하면 막 한 달, 두 달 막 가요. 이렇게. 그 한 달, 두 달 동안 맨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막 야근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야근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달, 두 달을 야근하면 회의실이 상태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죠. 물론 뭐 이렇게 청소 다 해주시긴 하지만 맨날 이렇게 밤새고 그러니까 옷걸이에 이제 셔츠 같은 것들 막 이렇게 다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실 책상 위에 서류가 막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커피 이런 것들, 커피 쓰레기 이런 것들 막 다들 이제 카페인을 먹어야 이제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으니까 커피 캔들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이게 쌓여 있지 이제, 그죠? 자, 근데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계산기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이거 맨날 들고 다니진 않을 테니까 회의실에다 대충 놓고 퇴근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계산기들이 다 섞여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다 똑같이 생긴 계산기고 보면 이름도 안 써 있잖아요. 이름도 안 써 있고 다들 뭐 이름 써놓은 사람 없다 보니까 계산기가 다 섞여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회계법인에 거의 10년 이상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계산기가 바뀌었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누구 계산기랑 누구 계산기가 바뀌었대, 누가 계산기 잃어버렸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똑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알아요. 손대보면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 알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회계사들은 다 알아요. 세무사분들도 다 알 거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많이 두드려서 분명히 똑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손대보면 느낌이 좀 달라. 내 계산기가 아니다 싶으면 이거 내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바로 와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느낌 올 때까지 이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두드려 주셔야 돼요. 그쯤 되면 합격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는 무조건 회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몸 가까운 데 두는 거다. 그래서 계산기 무조건 다 챙겨갖고 다니셔야 돼요. 되셨죠, 그죠?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이제 재무회계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초반이니까, 그죠? 초반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 하실 거라고 봐요. 원가관리회계도 오늘 이제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이런 거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하나씩 진도 나갈 건데 처음에는 할만할 거야. 처음에 할만할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뭐야 뭐 이거 어렵다더니 할만하네 하고서 자신감 뿜뿜 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이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할만하네 약간 이런 날이 와요. 그죠? 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바본가? 멘탈이 나가는 그런 날이 분명히 다 와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날이 다 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당연히 다 똑같은 거야. 무조건 좌절하는 그 날이 무조건 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실력이 그래도 많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보려고 했더니 앞에 보고 확실하게 이해했다 싶은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고요. 내 나름대로는 복습 철저하게 한 것 같은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하면서 자신감이 갑자기 확 꺾이는 그런 날이 온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멘탈 나가버리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걸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그때를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투입을 하세요. 계속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반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와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여러 번 반복하겠지. 또 좌절했다가 또 올라갔다 또 좌절했다 그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느낌이 딱 드는 날이 올 거야. 야,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떨어질 리가 없겠구나. 내가 떨어지면, 내가 합격을 못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합격을 하게 될까? 나밖에 합격할 사람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자신감까지 올 때가 있어요. 뭘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 반복을 그만큼 많이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랑 처음 만났지만 나중에 1년 뒤 이맘때쯤 그때는 자신감이 한 여기까지 가 있는 반복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합격해서
빨리 멋진 삶을 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실력이 분명 늘 거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공부하는 게 조금 가끔 재밌을 때도 있을걸. 와, 하면 할수록 진짜로 느는구나. 근데 절대로 이렇게 안 늘어요. 절대로 이렇게 안 늡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떻게 늘 거냐면 처음엔 안 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의 순간이 오죠.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오고 나서 또 정체기를 겪고요. 그 다음에 또 버티다 보면 또 깨달음의 순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무조건 계단식으로 이렇게 늘게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언제가 괴롭느냐? 요 중간 단계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런 단계를 버틸 때가 너무너무 괴로워. 내 딴에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어떨 때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 이때가. 굉장히 괴로운데 버티셔야 돼요. 버티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돼요.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생각해봐요. 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저 되게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자전거에 그 보조 바퀴 이거 처음 떼고 두 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저희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뒤에서 잡아주면서 막 이렇게 뛰어온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엄마가 손을 놓으면 저도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며칠 겪다 보니까 어느 날 저는 당연히 엄마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를 보니까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는데 나 혼자 막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내 실력이 조금씩 느네. 어제는 이만큼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잘 타지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손을 놓으면은 무조건 넘어져야 되는 그 실력밖에 안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걸 왜 못 탔지? 한 번 감 잡고 나면은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못 탔었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타는 거랑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실력 느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늘지 않고 그냥 계단식으로 다 늘어요. 그래서 요러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순간을 버티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5층으로 언제든지 올라와 주시고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또 5층으로 언제든지 올라와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진행합시다. 어쨌든 교재 잠깐만 볼게요. 두 교재 모두 공통으로 앞에 몇 장만 넘겨보면 그 목차가 나와요. 목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어차피 똑같아요. 두 교재 모두 목차를 좀 보세요. 차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보시면 1편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가 관리 회계 전반에 대하여 오늘 이제 요거부터 시작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이 도대체 뭐 하는 과목인지 자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편을 통해서 챕터로 보면 1장, 2랑 2장이네요. 두 개의 챕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2편에 가 보시면은 챕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품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챕터들의 제목을 좀 봅시다. 챕터 3에 보시면 제조기업 원가의 흐름, 4장에 보시니까 원가 배분과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5장에서부터 좀 보세요. 5장에서부터 자 지금부터 제가 챕터 제목을 읽어볼 테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장 개별 원가 계산, 6장 종합 원가 계산, 7장도 사실은 종합 원가 계산의 일환이에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네. 일단 7장은 넘어가고 8장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9장에 보시니까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 10장에 보시니까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여기까지가 2편이에요. 그 2편의 제목들을 대충 보니까 공통점이 좀 보이네. 공통적으로 무슨 말이 적혀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원가 계산이란 네 글자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편이 뭐냐면 우리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은 사실은 두 개의 과목이 합쳐져 있는 거야. 첫 번째 원가 회계, 두 번째 관리 회계. 이 두 과목을 합쳐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불러요. 저랑은 두 개 과목을 배우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 중에 원가 회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편이거든요. 그럼 우리 결론 나왔네. 원가 회계 뭐 하는 거야? 원가 회계는 원가 계산해보자 이런 회계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저랑 같이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냐 이 얘기 먼저 합시다. 이따 뒤에서 교재를 통해서 볼 거긴 한데 그래도 OT 때 좀 보도록 하자고요. 세상에 두 가지 형태의 기업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조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서비스 기업 등등 뭐 다양한 종류가 있기는 한데 뭔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봤을 적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죠. 뭔가 재화를 판다라고 하면 그죠? 구분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 제조기업이요, 상기업이요? 삼성전자 제조기업이죠, 그죠? 현대자동차 제조기업이겠네, 그죠? 롯데백화점 어때요? 걔는 상기업이겠다, 그죠? 홈플러스 걔도 상기업이겠네, 그죠?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제조기업은 뭐야? 제조기업은 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 상기업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남이 만든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사갖고 온 다음에 거기다 마진 붙여서 되파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조기업과 상기업은 우리가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퀴즈. 저랑은 뭐 배울까요? 어제까지 최재형 선생님하고는 뭐 배우셨어요?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재형 선생님이랑 배우는 재무회계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얘만 다룰 거야.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는 원가회계 시간에는 이제 요놈 이야기를 공부할 겁니다. 자, 사실 이 두 기업 간에 회계적으로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차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 재무상태표를 만들든 아니면 손익계산서를 만들든 어차피 모양새도 똑같고 그 각각의 어떤 항목들을 계산하는 로직도 크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 중간에 뭐가 존재할 거냐면 재고자산이 존재해요. 자, 손익계산서로 와 보면 매출액에서부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막 존재하겠죠, 그죠? 이런저런 비용들을 빼주면 뭐 당기순이까지 이렇게 가겠지. 중간에 뭐가 존재할 거냐면 매출, 원가라는 놈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얘네 둘의 본질은 사실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다만 아직 안 팔려서 우리 창고에 있으면 재고자산이고요. 그게 팔렸으면 이름을 이렇게 매출원가로 바꿔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의 이제 본질 자체는 같은데 지금 적어 놓은 얘네들 있죠. 이렇게 본질 자체는 같으니까 그냥 하나라고 합시다. 요거 하나. 요거 빼고 나머지 항목들은 저 두 기업 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최재형 선생님께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야. 회계 처리 방법 이런 걸 공부하신 거야. 그건 상기업에 대해서 배우셨지만 제조기업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두 기업 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딱 하나만 차이 납니다. 요놈들. 얘네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재고자산을 우리가 얼마라고 달아 놓을 거냐? 그걸 재고자산의 원가라고 불러요. 재고자산의 원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그럼 이제 매가가 되겠죠? 그 판매 가격은 이제 매출액으로 뜨는 거고 그게 원래 얼마였느냐 매출 원가를 빼서 이제 이렇게 이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걸 배우는 게 우리가 2편에서 다루는 이야기라고요. 원가 계산하는 방법. 자, 제가 커피의 원가를 너무나 계산하고 싶어요. 제가 근데 상기업인 거야. 저는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커피를 제가 만들지 않아요. 누군가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저는 100원을 주고 얘를 사갖고 와요. 100원 주고 사온 다음에 제가 마진을 붙여서 이걸 소비자들한테 팔아요. 커피의 원가는 한 잔당 얼마일까요? 얼마 주고 사왔다고요? 100원. 끝. 상기업의 원가 계산은 이토록 간단해요. 얼마 주고 사왔냐. 물론 부대 비용이 좀 붙긴 하죠. 100원을 주고 사갖고 왔는데 100원 물건값은 100원이지만 뭐 운송비가 좀 들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거라서 뭐 관세가 붙었다든지 뭐 수수료가 붙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녹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최재형 선생님이랑 재무회계 시간에 재고자산 파트에서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이런 방식으로 배우실 거예요. 진도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기업에서 원가를 계산한다라는 건 세상 쉬운 얘기라고. 그래서 별도로 배울 거리가 없어요. 되셨죠? 자, 근데 제가 이 커피를 만드는 거야. 제가 얘를 팔고 있긴 한데 어떻게 커피를 확보했느냐 물어보면 제가 이걸 직접 만들어서 판다고. 그럼 이거 하나 만드는데 뭐가 들어갔을까요? 일단 뭐 원두 들어갔겠지, 그죠? 이게 우유도 들어갔어요. 아이스니까 얼음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컵이라든지 이런 빨대라든지 이런 뭐 슬리브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들 얼마인지를 일단 좀 알아야 되겠네, 그죠?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저 알바생 썼거든요. 알바생한테 인건비 줬을 거 아니야. 그것도 원가 아닌가요? 그것도 봐야 되겠네. 커피 머신 돌렸겠죠. 커피 머신 제가 누군가한테 임차해 왔거든요. 임차료 같은 것들 나가겠지. 우리 커피숍 건물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얼마인지도 좀 봐야 되겠지, 그렇죠? 얘 하나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될 게 너무너무나 많은 거야. 그럼 당연히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조기업과 상기업 둘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난이도가 높을 거냐? 비교할 거리도 안 되죠. 요 녀석은 원가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시간에 최재형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건 다 뭐냐? 회계 기준이야. 기업회계 기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인 거죠. KIFRS. 그죠? 그래서 상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다 뭐냐면 뭐 상기업, 제조기업 다 공통이지만 어쨌든 이런 아이들 얘 빼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 회계 기준에서는 뭐 이런 항목을 어떻게 적으라고 돼 있는지 그게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님이 교재 집필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면 일단은 IFRS 원문을 다 다운을 받아요. 다운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보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있고 안 나올 만한 것도 있잖아요. 자, 나올 만한 것들만 다 소팅해가지고 일단 교재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IFRS 원문 같은 거 한번 나중에 시간 남으실 때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세요. 읽어보잖아요.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회계 기준은 개정이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자주 개정되지 않지만 한 번씩 개정되거든요. 개정이 되면 저도 이제 회계사로서 따라가야 되니까 제 과목은 아니지만 읽어본다고 이렇게. 근데 처음에 딱 읽어보잖아요. 현직 회계사인 제가 봐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두 번 보면 아직도 좀 알쏭달쏭해. 한 3번, 4번, 5번, 최소한 10번은 봐야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어렵게 써 있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역을 하지 않고 다 직역해놔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국제 기준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의역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원래 있었던 그 의도 자체가 약간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서들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전부 다 직역을 해요.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 직역의 퀄리티가 거의 구글 번역기 수준입니다. 이게 도대체 한글이 맞나 싶은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원문 자체도 그냥 영어 원문으로 봐도 어렵게 써 있어요. 쉽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어렵게 써놔.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회계 기준서를 너무 쉽게 써놔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로서의 뭔가 좀 가오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야. 일반인들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정말 어렵게 써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교재에다 수록해놓고 아무 말도 안 써놓으면 이걸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설명을 달아놓는 거야. 이게 사실 이런 말이다. 그런 말이 있어도 이해를 못할 테니까 뭔가 표도 좀 만들어 놓고 그림도 좀 그려놓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뭔가 그걸로 예제도 좀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재무회계 교재가 딱 나와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상기업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요. 이 재고자산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회계 기준에다가 뭔가 기준을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당장 이런 커피만 봐도 우리가 만약 상기업이라면 커피라고 하는 재고자산을 얼마라고 달아 놓을까요? 그거 얼마 주고 사왔는지 보세요. 근데 부대 비용으로 뭐 운송비나 기타 등등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합칩시다. 끝. 그냥 기준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 제조기업이다. 그러면 이 녀석을 만약에 기준서에다가 집어넣는다. 커피를 제조하고 계세요. 그럼 그 커피라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원두 넣으셨을 거야. 그 원두의 원가. 그 다음에 뭐 얼음, 뭐 빨대 등등 뭐 이렇게 하세요. 알바생 쓰셨나요? 뭐 기계 어떤 거 쓰셨나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라인 바인으로 정해 놓는 거야. 양이 벌써 이만큼 되겠죠, 그죠? 커피만 있나? 분필 만드는 회사 있을 거고요. 칠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앉아 있는 책상, 입고 계시는 옷, 이 건물,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 뭐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각각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계기준서에다 정해놓는다. 회계기준서의 페이지 수가 수만 페이지 돼도 모자랄걸요. 그걸 다 해냈다라고 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없었던 별의 별 이상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 어떻게 하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결론. 회계기준에다가 모든 걸 다 정해놓으려고 봤더니 유일하게 제조기업에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요거는 기준서에다 어떻게 녹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논리적인 영역으로 빼버렸어요. 기준으로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계산해라 이렇게 해서 빼놨다고.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 됐어요. 그게 바로 원가회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목은 다 99% 이상 제조기업만 다룰 거고요. 다른 모든 계정 과목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이건 재무회계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랑은 뭐만 관심 있을 거냐?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팔렸을 적에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제조기업에 한해서 그것만 딱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원가 회계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세상에 이런 재고자산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 거야. 제조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도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그거랑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분필, 이것도 분필 제조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필 만드는 회사에서 이 분필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하잖아. 당연히 뭔가 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목차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원가 계산 방법들로 또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저랑 같이 공부할 적에, 이 챕터들을 공부할 적에 도대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러이러한 원가 계산은 어떠한 업종에서 그 업종의 특징이 어떻다 보니까 원가 계산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따라오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포인트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원가 회계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목은 관리회계도 포함해서 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회계랑은 공부하는 방법이 살짝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재무회계 시간에는, 그리고 나중에 개강하게 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법은 아예 대놓고 법이죠. 법이나 기준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누군가 정해놓은 거야. 그럼 정해놓은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 조문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교재에서 막 밑줄 그어야 될 것도 많을 것이고, 그 내용들을 외우셔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거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텍스트를 먼저 보고 그 기준과 법이 완벽하게 체득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안 그래요. 원가관리회계는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냥 문제를 풀 줄 알면, 내가 문제를 요렇게 풀었는데 그거 설명 들어보니까 저렇게 푸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럼 보면 텍스트에 그 말이 써 있는 거야.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 이 회사는 이렇게밖에 원가 계산을 못해, 그걸 설명드리고 그걸 이해했으면 나중에 가서 확인하는 거야. 아,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써 있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기준서를 다루는 과목이냐, 기준서가 아니라 그냥 논리를 다루는 과목이니까 원가관리회계는 약간 수학 같은 느낌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논리를 좀 다루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차 보는 김에 3편도 좀 보도록 합시다. 3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편은 계획 및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뒤로 가셔서 4편도 좀 구경해 봅시다. 4편 16장에서부터가 4편인데 4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제 및 성과평가라는 말이 적혀 있네요. 자, 전반적인 큰 그림 정도만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저랑 같이 이제 원가 회계라는 과목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 회계라는 과목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까지 원가 회계라는 것은 결국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 계산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조기업을 다룬다,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관리 회계에서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야. 3편 제목 의사결정, 4편 제목 요약하면 성과평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말 그대로 관리예요. 관리. 자, 원가 계산은 누가 하겠어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원가 계산하고 앉아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원가 계산하는 직원이 있겠지. 회계팀에 실무적으로 엑셀 다루는 뭐 대리, 뭐 높아봤자 과장, 물론 최종 검토는 뭐 그쪽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누구의 회계냐면 실무진의 회계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하면 돼요. 관리 회계는 누구의 회계겠어요? 관리 누구야? 이거는 사장님의 회계인 거야. 그러니까 관리 회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사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사장님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부하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상황과 자료들을 나한테 준 거야.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매출이 얼마 나왔고 원가가 얼마 나와서 지금 뭐 이거 고민되는 게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사장님의 입장으로서 의사결정 해주는 거야.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할까요 말까요? 자료가 넘어온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그 자료들이 현실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만들어 주겠지만 우린 시험 문제에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사장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 문제에 있는 숫자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봤을 때 이 프로젝트는 고, 이 프로젝트는 스탑. 어떤 게 더 우리 회사를 위해서 더 유리할 것인가, 그런 거를 판단 내리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해보는 거야. 그 의사결정입니다. 그죠? 성과평가는 뭐겠어요? 뭐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이렇게 있는 거야. 사장님이야 나는. 사장님으로서 A, B, C 중에 누구한테 보너스 많이 줄 거냐? 이게 성과평가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A, B, C에 뭘 보고 얘네들이 잘했다라고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평가는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이루어지는가? 말 그대로 관리, 사장님의 회계를 배우는 것이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관리 회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해요. 얘는 무조건 10번 본 사람보다 20번 본 사람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요 녀석도 똑같긴 합니다. 똑같긴 한데 얘는 약간 수학적인 센스를 갖고 있으면 더 유리하기는 해요. 관리회계가 더 수학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막 공식도 가르쳐 드릴 거고 그 공식에다 넣어서 막 방정식 풀고 이런 것도 같이 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수학 되게 자신이 있었고 수학은 진짜 내가 점수 항상 높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따라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수포자였는데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얼마나 대단한 수학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사칙 연산 정도만 잘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는데 둘 중에서 그 투입 대비 효익이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더 수율 높게 나오느냐라는 걸 굳이 따져본다면 요 녀석이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막판에는 보통 요 녀석한테 더 많이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하는 만큼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목은 이렇게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두 개다. 자, 뭐 구경한 김에 목차 마저 봅시다. 뒤로 쭉쭉 가보세요. 5편도 있어요. 5편도 있는데 22장에서부터가 5편이네. 제목은 뭐 엄청 멋있게 써있네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원가 정보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냥 1편부터 4편까지에 들어가기는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이 원가 관리 회계라는 그 학문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미국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보통 많이 연구를 해 놓으신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뭐 나와 본 적이 있다 싶은데 우리 1편부터 4편까지 21장까지의 내용들 중에 어디다가 넣기가 좀 애매한 기타 등등의 신이론들 그런 애들 그냥 묶어 놓은 게 바로 5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도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 봐야 됩니까? 당연히 봐야죠. 근데 22장 이후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말문제로 나와요. 계산보다는. 그래서 얘네들은 당장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네들은 거의 말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막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은 거의 뭐 막판에 조금 본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1편부터 4편까지 내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진도를 좀 나갈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첫날이잖아요. 원가 관리회계. 첫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그래도 오후 6시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실 거기 때문에 그 지식들을 열심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담아가시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첫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투력 올리는 거야. 원가관리회계 교재 오늘 처음 딱 받았는데 오늘 처음 구입했는데 좀 두껍네. 한 1000페이지 넘네. 아이 그래. 분명히 이거 공부하는데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 뭐 자신감이 꺾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난 다 극복해내겠어. 나는 무조건 이 책 다 씹어 먹어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한 번에 다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인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전투력. 내가 왜 이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험 합격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그걸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면서 기왕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해서 내가 이 교재 다 씹어 먹을 거다. 누구보다 이거 더 잘할 거다. 이런 어떤 전투력을 쫙 끌어올리시는 거. 이게 첫날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우리 좀만 쉬었다가 와서 이론적인 설명을 드디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OT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와서 강의 진행할게요. 쉬었다 오시죠.